우리가 흔히 중년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년기라는 것은 그전에는 성인 초기부터 중기를 뭐 몇 살부터 40, 그 다음에 뭐 40부터 65세가 아니 40부터 65세가 중년기, 65세 이후가 노년기 이렇게 숫자로 그냥 연령으로 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나의 죽음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를 중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인간이 불가역적으로 죽으면 못 온다는 것을 아는 시기가 있습니다. 몇 살, 한 대여섯 살 좀 지나서 학교 들어가기 그 무렵에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해 주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일 때부터를 중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여성분들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걸 보니까 아, 이젠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그게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모든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를 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든가 보면 내 인생의 앞날이, 그러니까 과거는 뭐 이렇게 돼서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앞날이 눈앞에 빤히 보일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로 시어머니 밥만 해주다 죽겠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빤히 보일 때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잡힐 때에는 희망적인데 내 인생이 빤히 보인다 그럴 때는 우린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근데 중년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다르지만 내가 아직도 올라갈 길이 먼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하산하고 있구나.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하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중년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첫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그 고려대 한석열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신데 그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부정적인 핵심 정서가 불안과 우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불안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화가 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병. 이 화병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SM-4에 문화적 질병으로 아예 올라있다. 그렇죠? 화병 이렇게 올라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맞죠. 맞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화병 플러스 개인주의적 정서인 불안과 우울과 고독도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병, 관계 속에서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 억울함, 또 장기간에 걸친 한 이런 것들이 화병이 되는 반면 고독, 우울, 불안 이것도 똑같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한번 적어놔 봤고요. 그 맨 밑에서 몇 번째 보면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씨는 60세에 은퇴해서 자신이 곧 죽을 줄 알고 하루하루를 소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죽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9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오늘 죽을 줄 알고 내일 죽을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다가오는데 과거에는 60살 넘어가면 곧 죽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90살이 된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100살 혹은 이번에 누구 보니까 이광효 누구였죠? 이광효 수상? 100세가 넘었죠? 아니에요? 90몇세요? 그럼 100세가 넘으신 분이 또 누가 계셨어요? 정인상 씨라고 네. 초대 그 무원구 장관 네. 사이들 아들 이봉서 씨님 네. 그래서 100몇세. 우리가 이제 이 섭생을 잘하고 이런 게 아주 훌리 건강하면 120세가 수명이라는 얘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령화 시대에 이 후기를 살아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중기 후기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는 은퇴입니다. 은퇴. 근데 거기 보면 은퇴한 남편은 아내 편에서 볼 때는 일거리는 2배로 늘어나고 수입은 반으로 감소하여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half the income, twice the chores. 그래서 이게 짐덩어리가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뭐 밥 해줘야 되고 이건 많고 수입은 감소하고 그런 게 이제 은퇴자들의 어떤 가족 생활인데 그 이분 자체가 굉장히 큰 이걸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어떤 이 자발적 은퇴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계속 있다가는 회사맨으로 내 인생의 후반기를 다 보내겠구나.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자발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한 다음 날 부인이 딱 첫 마디가 당신 집에 오는 전화 받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오는 전화입니다. 당신이 받으면 집에 있는 남편 창피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발적으로 은퇴해도 이렇게 서러울 적에는 비자발적으로 은퇴했을 때는 어떨까? 아주 생생한 얘기죠. 예, 생생한 얘기예요. 매맞는 남편의 증가. 과거에는 매맞는 여성들, 매맞는 부인들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매맞는 남편이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왜 맞을까요? 맞을 짓을 했어. 이제 맞을 짓은 없는데 이제 남편의 경우는 뭔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할 때 이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때려도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는 어떤 이 새 집에 사는데 거기 젊은 부부가 사는데 이 부인은 키가 크고 건장하고 이 무술인지 뭐 태권도인지 하는 여성이래요. 운동선수. 그리고 부인은 남편은 키도 작고 비실비실하는데 부부싸움하면 맨날 남편이 그 대돌 바닥으로 나가 동그라진대요. 싸울 때 육박전을 해서 싸우는데 부인이 훨씬 힘도 세겠지만 작은 요령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은 창피해서 자 우리는요 이게 실제로 뭐 매 맞아서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크죠.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창피하다는 거예요. 매 맞는 남편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면목이 없어서 뭐 내가 힘이 없어서 부인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죠. 그냥 맞고 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년이 노년 부모를 돌보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중년기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위로는 노부모가 계시고 아래로는 이 사춘기 자녀라든지 성인 초기 자녀들이 있는 이 중간 세대를 중년기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많이 속해 있는 세대예요. 위로 노부모 봉양해야지 노부모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또 자식한테 기댈 수 없어요. 우리가 걔네들을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로 이렇게 잡힌 세대, 코트 제너레이션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우리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간 세대예요. 언제나 위로는 누가 있고 언제나 밑으로는 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은 윗세대 노부모에게 봉양을 해야 되고 밑에 자녀에게서는 봉양을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세대다, 뭐 첫 세대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런 문제가 언제나 생깁니다. 언제나 과도기고.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3세대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모가 예를 들어 90, 100이다. 그러면 이 자녀는 몇 살이에요? 60, 70. 70이죠, 70. 그럼 옛날에 노년 취급받던 사람이 지금은 중년 자녀, 노년 자녀 비슷하게 돼서
이 노인이 이 노인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뭐 또 한 40, 50 있어도 또 바쁘고 이 밑에 뭐 20, 3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가 거의 5세대 이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중간에 낀 우리들은 너무나 힘이 들은 그런 세대가 됐죠. 제가 어떤 분께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친정에 왔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 뵈러 오셨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양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나이도 많은데 안 돌아가신 아빠들은 다 여성이 수명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만 남았어요. 시엄마, 친정엄마.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아파트에서 양로원 하고 있다. 자기도 노인인데 노부모를 돌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돈을 저렇게 모시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못 돌보고 우리 효자라는 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 효자는 이 노인을 이렇게 이 아들이 이렇게 업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효자 되기는 쉬워요. 왜? 아들은 그냥 아들로 있으면 되는데 그 돌봄은 며느리가 하잖아요. 효자 되긴 쉬워요. 효부 되기가 어렵지. 그리고 요새는 그래서 그 돌봄이 다 딸들로 넘어갑니다. 딸들로. 미국도 보면 노부모를 돌보는 딸, 결국은 이 돌봄 노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다 여성의 문제예요. 지금껏 우리 육아도 여성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돌봄 노동도 여성의 문제다. 요새 사회적 기업으로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돌봐도 뭐 무슨 수당이 나온다는 둥 하면서 노인 요양보호사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가 정말 문제예요. 그 라슬렛이 은퇴하고서 건강할 때까지는 제3기인데 건강을 잃을 이때를 굉장히 어렵게 봤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 지금 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늙는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유머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신사분이 해가 쨍 났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노인이. 그래서 아니 해가 쨍 났는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다녀서 내가 노인 취급 받는 것보다 우산을 들고 다녀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차라리 낫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산을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는 거예요. 자, 미친 사람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는 늙음이라는 게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요새 중앙일보에 김종필 전 총리의 그 회고담이 나오는데 그 사진 보면요. 너무너무 미남인 거예요. 김종필 씨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젊은 사람은 다 미남인 거예요. 젊은 여성은 다 미인이고. 자, 젊음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저는 저의 20대, 30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그 상실감이 커가지고 원래 외모가 없던 사람도 이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제가 사진을 안 봅니다. 근데 유명인들 젊은 시절 사진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너무너무 미남이에요. 그렇게 인물들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젊음이란 게 그만큼 우리는 상실을 해가는 거죠. 이게 사는 게 전부 상실이에요. 젊음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생명을 상실하는 게 죽음이니까요. 그죠? 근데 중년기는 내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 중기의 과업 제일 처음에 있는 거 그걸 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성인 중기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자, 저희가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세운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인 중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성감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너러티비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성감 그러면 잘 안 들어오시죠?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뒷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5번에 반걸어친 5번에 중년기 발달 과업인 생성감과 침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찾으셨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중년이라는 게 내 죽음이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들은 아, 내가 유한하구나. 그러므로 나의 일이라든지 나의 자손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함으로써 내가 가진 유한성을 극복해야겠다라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일이나 업적이나 내 자손이 살아남는다면 나는 육신이 죽지만 뭔가 나의 어떤 것이 상징적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너러티비티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을 이제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고 왜 그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예쁠까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혹은 뭐 우리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 기른 것은 아닙니다. 나조차고 결혼했고 나조차고 아이를 낳았고 내가 즐기느라고 아기를 키우지만 그것도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너러티비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요새 한국 사회에서 아기들을 잘 안 낳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거라고 보는데 아기들이 많이 있어야 이 사회가 영속이 될 텐데 우리가 모두 아기를 안 낳으면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기적 동기에서 내가 결혼을 했고 우리 아이를 낳아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결국 이게 인류라는 종족이 번성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코 그 생각을 하고서 이타적으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이 제너러티비티의 하나의 방식이다. 바이올로지컬한 것, 또 페어런팅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인들은 단지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문화적인 유산을 남긴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생성감의 표현은 공동체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기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일지라도 자손을 생산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무슨 작업을 해서 뭘 남겼어도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중년기 관심은 제너러티비티입니다. 제너러티비티. 그것은 내가 아닌 이 사회나 혹은 후대를 위한 관심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나의 리비도를 어디에 쓰는가? 오로지 내가 나 자신에게만 탐닉하고 나 자신의 이익에만 나 자신의 본능적인 그 리비도에만 그 관심을 쏟는 그런 쾌락 중심적인 삶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여성 부분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그 사람이 많으면 꼭 좋다.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 자체가 제너러티비티라고 설명을 하는 관점이지 꼭 아이가 많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거는 아이를 결국 점점 안 낳아서 이렇게 좁아들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축소된다는 의미지 제너러티비티와 관계가 꼭 있진 않아요. 네, 질문하시고자 한 것이 어떤? 근데 이제 사회가 축소가 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거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60억까지 막 이렇게 전 세계 인구가 된 게 과연 우리 지구를 위해서 그렇죠. 좋았던가. 네. 그리고 옛날에 30억 때는 네. 그러면 그때는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네, 그렇죠. 지금 사람 애를 자꾸 놓으려고 애를 쓴다는 게 꼭 지금 우리, 반드시 예, 좋은 그런, 것인가. 뭐 네. 여러 그래서 가지 이제 생각.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네. 뭐 환경이라든가 뭐 윤리라든가 혹은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뭐 이런 차원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분은 설명하는 것이 이 제너러티비티란 거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제너러티비티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네. 설명이 되시나요? 네. 네, 그래요. 네. 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영유아기, 특히 아동기까지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다가 아이들이 청소년기 돼서 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할 때쯤 되면 직접 이제 일에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경력 단절이에요. 경력 단절. 제가 최근에 경력 단절 아마 서울시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 경력 단절이 됐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친정이 원래 돈이 많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성취감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만 그거를 보는데 예를 들어 뭐 남편도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연장을 안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심각한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철저하게 매달린다 그럽니다. 경력 단절 후에 재취업하는 교육과 그 재취업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부 불안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중년기 때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요새는 성도 없고 연령도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서 일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도로 학교를 병행하거나 다 그만두고 학교에 재취업해서 석사, 박사 따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새는 대학원생이 꼭 20대만인가? 그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연령이 파괴됐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경력 단절이 안 되어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된 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이 남편이 퇴직해서 모아놓은 돈은 없고 내가 재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남았다고 그러더라. 뭐 파출부와 또 뭐밖에 없다. 식당에서 뭐 일하는 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여기 유명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파출부 일을 하세요. 자기가 자가용 몰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자가용 몰고 오고 그래요. 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년기에는 직업을 전환하기도 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몇 개를 병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